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을 의식한 듯 두 사람 모두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강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열심히 하신다. 건강 괜찮습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그 출발점으로 여당의 단합을 꼽았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다음 달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재명, 친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뉴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원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여권 내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비방 등 위험 수위로 치닫는 계파 간 신경전을 우려했습니다.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단합의 무게중심이 각각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과 민주진영의 단합은 동시에 추구할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여권의 내홍을 키운 터라 향후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인 출신답게 출근길 일성으로 민간 분야와 속도를 맞춘 발빠른 정책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요건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회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민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속도를 올리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친 기업인 출신 한 총리는 AI와 첨단 산업 투자, 규제 합리화를 과감히 수행하겠다며 손에 잡히는 과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뒤 첫 일정으로는 인공지능 혁신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업무 효율화와 AI 대전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임식을 끝으로 국회로 돌아간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하며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서 여야가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검증한다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내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과 관련해 출장비 등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출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선관위원장 임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월 수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선과 같은 전자기기, 자동차와 컴퓨터, 비철금속, 화장품을 포함해 모두 9개 품목이 역대 1위 실적을 내는 등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대미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5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의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년도 1조 불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흑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중동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1.1% 감소했고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입도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면서 8,3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36% 오른 8,59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8,620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강세,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6월 수출 호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로 전환했고 8,143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회수한 코스피는 2.04% 내린 8,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7,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그와 비슷한 물량을 팔며 지수를 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되는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큰 탓에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편입 한도를 이미 찼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매도가 불가피해서 무섭게 팔고 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한국 시장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팔아도 너무 많이 파니까요. 여기에 국민연금도 이번 달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매도 폭탄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세력이 있다며 리밸런싱에 들어가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가 5.8%, SK하이닉스가 3.4% 하락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3.7배 많아 업종별 순환매가 확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해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지며 1.44% 오른 92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장중 1,559원까지 올라 1,560원을 위협했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1,554.9원의 주간 거래를 마치며 연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비판 속에서도 공항을 찾은 팬들은 손흥민에게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2시에도 손흥민을 기다리는 팬들이 입국장을 지켰습니다. 전날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은 수고했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번 월드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팬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2경기에서 후반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주장으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엄지성과 김승규, 이한범과 이태석, 이기혁과 김진규 등 다른 선수들도 차례로 입국했습니다. 팬들은 부진한 경기력의 책임이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전승으로 시작해 졸전으로 마치며 일찍 여정을 끝낸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입을 통해 퍼즐을 맞춰보는 일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2년째 이어져 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 고발 8건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가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도 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크게 벗어났죠.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서는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 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제고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광줄고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선수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이제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제주도에는 시작부터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장마권에서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에 걸쳤던 비구름이 점차 남해안으로 올라오더니 새벽에는 충청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비구름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북상 범위도 넓어지면서 남부에는 어젯밤부터, 중부에는 오늘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장마 시작은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늦었지만 중부지방만 놓고 보면 7월 장마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 첫 장맛비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남쪽이 장맛비로 흠뻑 젖은 것과 달리 수도권은 다른 풍경입니다. 비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며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충청까지만 북상하고 수도권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이어진 겁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장맛비를 몰고 온 정체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주 후반 다시 북상할 걸로 보여 수도권에도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만큼 당분간은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하는 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닌데 집권 여당의 정치적인 시간표상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될 주요 세력이 됐는데 우리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하고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회동을 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일단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죠. 저는 이제 두 분을 보면서 들은 생각이 탈이 참 좋다. 탈이 좋다고요? 예, 탈이 이제 얼굴 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탈이 좋다라는 게 뭐 잘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표정과 제스처를 잘 취하는 거 이게 이제 탈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두 분이 뭐 좋은 인연도 있지만 악연도 있었어요.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서로 약간의 감정 섞인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성남시장 그 캠프에서는 뭐 문준용 취업 특혜 막 이런 거 막 제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게 막 쌓여가지고 예전에 이제 경기지사 문재인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에는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경기지사만 빼고 안 데려갔습니다. 그게 이제 쌍방울 대북송군까지 이어지는 뭐 이런 약간의 앙금들과 최근에 이제 갈등까지 있는데 엄청 포옹하고 악수하고 또 걸으면서 뭐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물론 뭐 다정함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은 넘지 말자. 이게 뭐 지지자들끼리도 너무 이제 멸칭 쓰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라고 두 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연출도 하고 또 반가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탈이 좋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지금 과열되는 상황이라 더 주목이 됐는데 뭘 드셨을까 궁금했는데 일단 비빔밥하고 민어탕을 드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식성에 맞추지 않았을까요? 저는 상황이나 메시지에 재료를 맞추지 않고 식성에 맞췄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뭐 여러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웃고 뭐 적절한 시기에 만났다는 평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당내 개파 수장 두 분이 그런 지위에서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파 수장끼리 그렇죠. 만났다. 그러니까 마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이제 출마 예정인 분들 또 출마 선언한 분들이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꾸로 이제 응원 세력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자막에도 보니까 이제 명문대전 이렇게 돼 있던데 실제 두 분이 만나서 주고받은 말 내용을 보면 웃고 일단 명분삼아 던진 말 속에도 상당히 뼈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두 분이 서로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그 공개 만남을 보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바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화합을 위한 미팅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갈등 구도를 더욱 선명히 한 그런 결과를 끌어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일단은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 이걸 이제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서 구조적 다수를 향한 확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미묘한 좀 차이도 느껴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단합을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민주당이 단합하고 그 위에 민주 진보 세력이 또 단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빛의 혁명 세력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극복한 다수 이제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단합을 하고 그러려면은 소위 말하는 코어가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어를 좀 중심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된다. 하지만 방점은 어디 찍혀 있었냐? 구조적 다수. 확장하고 뭐 이 예. 구조적 다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쓰자면은 이제 뭐 예. 증축 내지는 이제 재건축 이쪽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 한쪽은 코어에 좀 더 방점을 찍었고 한쪽에서는 확장에 좀 더 방점을 찍었고 예.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단합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가 저는 드러났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서로 배척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가 됐든 그거를 뭐라고 부르든 어쨌든 지금은 단합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일치를 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사실 나라의 지도자시고 한 분은 이제 원로시잖아요. 그런데 대화 내용 공개된 대화 내용만 보면 실제 상당히 진영 내 문제 위주의 대화가 있었다. 그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이제 두 분이 비공개에서 그런 대화들은 하시고 공개에서는 전 국민이 화자라는 전제하에 상당히 그 명분론적 대화를 하실 텐데 예. 이번에는 그냥 드러내놓고 진영 내의 어떤 문제를 주된 화제로 삼았다라는 부분이 이례적이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화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하고 좀 달라졌어요. 2017년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이제 대선 주자로서 대세론을 갖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는 이제 쫓는 입장이었는데 그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실은 선명성을 되게 강조했었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좀 두루두루 같이 다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거 기득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지금 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영 내에 어떤 다수를 점하기 위한 프레임 싸움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점잖게 말씀들을 주고받으셨지만 또 하나는 이제 당내 통합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누군가 통합을 해치는 이 주된 세력이 있다라고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애들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네. 전 해봤어요. 그렇게 들으셨군요. 자, 그리고 오늘 문 전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과제가 이제 그게 지금 주로 얘기가 되니까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당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한 취지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는 오히려 약간 좀 뜨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답을 먼저 정해놓고 지금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안 수사권 폐지는 알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꼭 뭐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약간 뭐 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살짝 우려를 표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전에 윤기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당내에 분란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예,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당에 있는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만나는데 비빔밥을 먹는 걸 처음 봤어요. 비빔밥은 보통 야당 대표랑 먹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합하고 뭐 이런 거 해서 뭐 그래서 이렇게 메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한 거를 공개를 한 거는 외빈이 오거나 외국의 정상이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면 야당 대표가 오거나 했을 때 하지 자당의 전직 대통령이 오는데 이렇게 메뉴를 공개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을 숨길 생각이 없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봉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이제 계속 주장하던 터라 문 전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는 약간 달리 봤는데 이제 대통령께 얘기를 한 거잖아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는 세심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해 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정리됐었던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단에 발표는 없었지만 김민석 전 총리가 이거는 일단 그 폐지안으로 내가지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정부 입법안을 안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입법안을 만들어서 원래 국회에 넣으면 국회가 이걸 심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프로세스였는데 이렇게 안 할 테니까 폐지로 결론을 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그 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거를 대통령께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폐지와 관련된 기조와 관련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왜 당신들이 해야지 이걸 왜 국회에 떠넘겼느냐. 한편 보면 정청래 대표의 그 프로세스가 약간의 맞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행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 될 문제를 세심하게 다룰 문제를 왜 국회에 떠넘겼느냐. 뭐 이런 정도로 좀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에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가요.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 대표께서 애쓰셨고요. 고생하셨고 또 이루신 것도 있고 그런데 첫째는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과제와 숙제가 이제는 다른 리더십으로 실현돼야 될 때가 됐다. 굳이 두 번을 할 어떤 필요나 어떤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으로는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고요. 밖으로는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민석 전 총리,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당대표를 굳이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나? 진짜 직격했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송영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하고 저격하는 일을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적통 논쟁.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상가에도 안 왔다라고 해다가 미안해. 다음 날 왔었네. 내가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한미 FTA도 반대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레슬링에서 이제 태그 매치잖아요. 이제 바톤 터치를 딱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총리직에 있고 어쨌든 임기가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은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이런 발언들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송영길 대표가 나서주고 이제는 이제 뗀 거잖아요. 이제 총리직을 딱 떼니까 바로 이제 직격을 하는 모습. 왜 두 번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당정 갈등 그렇게 일으키고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 있으면은 본인 얘기만 해가지고 뉴스 다 가리고 이랬던 거 정청래 당신 아니야? 라는 얘기를 아주 점잖게 왜 두 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주 우아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친청 최민희 의원은 총리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목으로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김 전 총리를 직격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컨대 이제 정청래 대표는 사실 2년 임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전임 대표 시절에 자녀 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연임이라는 표현이 다소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총선에서의 승리와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인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를 했는데 굳이 당대표를 왜 하느냐 이 말은 그러면 나중에 총선에서 과연 총리 출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에서 공동 책임 있는 분이 당대표를 와가지고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 총선이나 아니면 차기 대선에 유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가 와서 당대표를 맡게 되면 그 짐을 그 공일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세를 보면 짐일 가능성이 큰데 당신이 와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식의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의 관심사에 어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저렇게 선문답 같이 던졌지만 저 부분이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였는데 한번 보시죠. 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먼저 보시면은요.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27.9, 김민석 23.3, 송영길 11, 김용민 3.5. 이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가 1위로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대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1위였습니다. 36.3, 정청래 29.5, 송영길 14.2, 김용민 3.4. 어떻게 보면은 당심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오히려 앞설 것 같은데 결과는 좀 반대로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다른 여론조사도 이렇게 비슷하게 좀 나와요. 지금 여러 한국갤럽 조사도 있었고 여러 개가. 그러니까 전체에서는 저 정청래 대표가 좀 더 높게 나오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은 김민석 총리가 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가 정청래 대표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일종의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양당의 대표들이 상대당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는 기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서 장동혁만한 대표가 없다. 계속 영원히 좀 야당 대표 해줬으면 좋겠다. 장동혁 화이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정청래 대표를 높게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역선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이제 당심이 70이고 민심이 30이잖아요. 그 네. 민심 30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니까 이 지금 조사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합쳐서 지금 이번에 이거를 따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결과에 좀 더 여론조사는 가까울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예. 다만 이제 아예 당심이라고 하는 진짜 그 권리당원의 표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더 매운맛이죠. 어느 양당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훨씬 더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예. 여기에서도 민주당도 권리당원은 김민석 총리 지지 이 당심에 나온 이 여론조사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정청래 대표를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룰은 당심 대 민심 비율이 70대 30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역선택 결과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뭐 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도 꽤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심이라는 저 표현보다는 이제 권리당원의 표심이 조금 더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어떤 등가성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와 저 세 분 간의 이 경쟁 구도를 보면 실제 어느 한 분이 압도적으로 앞서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다면 결선 투표를 상정해 놓고 생각을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저 표심이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다 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앞으로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 분 중에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표심이 움직일지. 지금 많은 분들은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송영길 대표와 어찌 사실상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표심이라는 것은 이 후보자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김민석 전 총리에게로 갈 수 없는 표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의 정치 행보나 행로에 비춰볼 때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굴곡져서 갈 것인지도 앞으로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전북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여기에서 이제 전북이 제외된 거를 언급했는데 피지컬 AI 관련 투자가 전북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표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간 거잖아요. 이원택 지사 뭐 취임식이 됐든 뭐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순방 갈 때 환송 행사에 이제 못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쨌든 안 갔잖아요. 그때도 이원택 지사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당선인. 당선인 신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원택은 내가 공천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려는 거고 지금 이 전북에서도 약간 일종의 소지역주의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면서 광주, 전남 중심으로만 지금 이 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남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때. 호남보다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삼성은 일단은 광주 쪽에 짓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언급이 됐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 장성 언급이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북은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부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당대표가 되면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거를 좀 파고드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센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윤리위가 열리는데 이 친한계하고 개혁 성향 의원 한 20-30명 정도가 지금 징계 요청서가 이제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 당초 예상보다 징계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좀 들리네요. 일단 윤리위에서 이제 사전 심사 대상이 늘어난 거죠. 저거는 이제 징계 회부 요청서가 접수가 되면 윤리위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가지고 이게 징계 개시될 사안, 그렇지 않고 그냥 종결될 사안 이렇게 나눠요. 근데 아마 지금 요청서만 한 20-30명이 대상이군요. 이제 그거는 뭐 당원들이나 여타분들이 징계 회부 요청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했거나 당 대표 노선 변경을 촉구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정당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과하게 뭔가 해석되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좀 부적절한 언급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고 저는 다만 한동훈 의원의 이 선거 때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국회의원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뭔가 징계 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징계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얼토당토하게 이 몇십 명이 징계 개시됐다 그러면 이제 김재섭 의원 말처럼 윤리가 마치 그런 곳이냐 이렇게 비판할 여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시 여부에 대해서 윤리의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선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저 말처럼 연명하기 위한 조치다. 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에서 무소속 의원을 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나 갈등 문제하고 달리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나가서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분들 그냥 둬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사과를 하거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강명구 조직부총장 얼마 전에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도 이제 노출이 됐었는데 그때 거기에도 뭐 배현진, 진종호,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등 해서 이제 친한계 이름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지원한 사람, 한쪽은 이제 당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뭐 이제 막말을 뭐 했다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한 50명 된다는 건데 그 김재섭 의원도 아까 전에 이제 방송에서 그 방송 CBS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빨리 징계하라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 분들 여기 지금 언급된 분들 꽤 다수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이요 친한계잖아요.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박상수 다음에 등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아니 왜 내 이름이 빠졌어? 내가 친한계 핵심인데 왜 나를 징계를 안 하고 이런다고 해? 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고 있다. 나를 징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박정훈 의원이 줄 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나 좀 징계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장동혁 대표의 권위와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 땅에 실추된 리더십이 그럼 다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전당대회 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때 지방선거를 지면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4명의 후보들이 다 같이 오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서울하고 부산
여기서 선거 지면은 내가 정치 생명 걸겠다, 당대표 사퇴하겠다, 사실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아무리 징계를 한다고 해도 생길 수도 없고, 이거를 징계를 진짜 세게 때리면 그 순간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목숨줄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세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는,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건 있죠. 그 책임의 형태나 시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당내 총회를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는 문제하고 당의 입장에서 당의 해당 행위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 추궁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과하다, 정치적 해결하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희화화해가지고 왜 나는 징계 안 하냐? 아니 그분들 행위가 떳떳합니까? 저는 떳떳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보수의 차기 주자로 발돋움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행위가 떳떳해지는 건가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 거는 열리는 거고, 그 당시 시점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지 뭐 장난하고 있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의원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의원이 된 것은 당의 도움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자중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부분은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만은, 인적 물적 뭐 편의를 제공하거나 직접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도우신 분들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의 편을 들고 그런 거 아닌데 진짜 궁금한데, 그럼 배현진, 박정훈 의원은 가서 치킨을 먹었잖아요. 그럼 치킨을 먹으면 징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이를테면 유세 차량에 올라가지고 한동훈을 뭐 지원해 주십시오, 한동훈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암묵지의 형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은 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면, 치킨 먹은 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은 기강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징계는 기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거가 있으면은 뭐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그 정도의 수위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저 문자가 보여준 거는 일종의 협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다 징계할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협박으로 느끼지 않으니 그거는 실패한 협박 정치다. 그럼 일부러 노출이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런 거는 한 80%는 근데 이제 이게 노출하는 경우가 많죠. 잘못 알고 계신데, 실제 제가 그랬잖아요. 적극적인 역할 하신 분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리를 같이 활보한 사람들도 있어요. 옷을 무소속 기호단 옷을 입고, 그분들은 입지 않았지만 같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치킨 먹었다, 이것도 시화예요. 치킨 먹은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거리를 같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선거운동을 같이 했다라고 볼 분들도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윤리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차기 보수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한동훈 의원이 23%로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오세훈 시장 18%, 그다음 안철수, 이진숙, 이준석 의원이 4%로 동률, 그 다음이 장동혁, 김문수 3%, 나경원 의원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 대표의 보수 진영 내 입지가 조금 약해지고 한동훈 의원이 최근 보폭을 넓히면서 조금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조사가 원래 그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이런 큰 선거가 있으면은 항상 이제 사후 조사를 하는 거고, 웹 조사를 한 건데 시점이 6월 9일에서 10일이에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하고 이제 공개가 된 게 지금 기사가 공개가 된 게 최근이라서 지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선거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한참 받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나온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지금 조사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더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미 보수 진영 내에서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리더십이 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차기 주자로 조금 많이 경쟁력이 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진숙 의원도 있잖아요. 지금 이진숙 의원도 지금 큰 차이로 이겼잖아요. 대구에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의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라서 지금 장동혁 대표보다 이진숙 의원이 더 높아요. 사실은 캐릭터가 겹치거든요. 상당히 좀
긴장감을 느끼겠다. 이쪽에서 강성 보수, 혹은 극우, 이쪽에 그거를 포션을 가져갈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감을 느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그 당내 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에 이제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서 이 사람 마음을 얻는 방법이나 이 스킨십에 대해서 좀 습득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옛날처럼 어떤 말로써 구도를 나누거나 하는 식의 이런 그 민심 얻기가 아니고 실제 접촉해서 시장 다니면서 그게 하루하루 느껴지거든요. 만약 그런 식의 정치력을 당내에서도 보여준다 그러면 저 수치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수층 입장에서 물론 저거는 이제 전 국민 대상 그 어떤 지지층을 제한하지 않은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대로 본다면 보수층에서는 주자 두 분이 어쨌든 쓴 것이다. 오세훈과 한동훈과 오세훈이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도 다음 대선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의 희망 어린 정치 지도자 두 명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열풍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룹 경영 성적은 어땠을까요? 외형은 삼성, 수익성은 SK였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주고받으며 AI 시대 대표 기업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경영 성적을 비교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지난해 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은 432조 원을 기록한 매출과 순이익, 국내 고용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SK는 영업이익 50조 원으로 삼성을 앞서며 2년 연속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13개 경영지표로 보면 삼성은 매출과 순이익, 고용 등 4개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SK는 영업이익과 성장률, 수익성, 생산성 등 9개 지표에서 앞섰습니다. 매출을 비롯한 체격에서는 삼성이 아직까지 더 우위에 있지만 영업 내실 등 체력 부분에서는 SK 성장세가 가파른데 여기에는 AI와 관련해 SK하이닉스가 높은 이익을 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투자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두 그룹은 모두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투자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2040년까지 2,655조 원을 투자해 용인과 평택은 물론 광주까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바이오 등 첨단 제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습니다. 반면 SK는 2,100조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 센터와 HBM 생산 거점을 함께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를 동시에 키워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AI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삼성은 첨단 제조 경쟁력 강화에 SK는 AI 인프라 구축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국내 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3중 규제로 묶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에 2배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1호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약 15조 5,882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58.65% 증가했습니다. 이들 18개 연접 지역의 전년 대비 주택 매입액 상승률은 같은 기간 15%였던 서울과 경기도 전체 77%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 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자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주유소 약 1,000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에 선제 대응할 예정입니다. 합동점검단은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품질 유통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에 묶여있던 한국 선박 한 척이 해협을 빠져나와 안전한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어제 추가로 해협을 통과한 한 척이 오늘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한국 선박은 두바이 항에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를 포함해 2척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인 선원은 외국인 선박에 승선한 경우까지 포함해 모두 35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민선 9기의 달라진 행정체제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 재가동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세 민원 창구에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방세 업무 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취득세 신고 등을 위해 창구를 찾은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방정부 민원 창구나 무인 민원 발급기는 물론 위텍스나 정부24 등 온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운영을 멈춰 민원인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안 되실 거라고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당일에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를 받아들이고 처리는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번 사고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등 민선 9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다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기한에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3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장애 사고 발생 전 시스템 통합 작업을 앞두고 이미 발표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자 정부는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단된 업무 가운데 지방세 납부는 다행히 일부 복구됐지만 나머지는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청탁과 함께 갖가지 금품을 챙겼다는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까지 전부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특검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같이 재판받은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뿐 아니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함께 금품 몰수 6,4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 주장처럼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이 전달되기보다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형식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씨가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한 수동적인 청취를 넘어 직접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 결과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툴지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찾지 못했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5월 말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해당 시계는 구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자택에 보관 중이고 이는 구매 대응의 증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문제가 있는 시계였다면 친오빠 집에 시계를 맡겼을 것이지 시계 상자만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특검은 사업 원점 재검토를 염두에 뒀던 원 전 장관이 돌연 백지화로 입장을 선회한 데 윗선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 전 장관에게 보낸 소환장은 폐문 부재, 문을 걸어 잠그고 당사자가 없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과 가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부하 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지난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정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정 전 구청장이 성동구청장 시절 여성 직원과 휴양지인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공문에는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해당 출장은 포럼 참석을 위한 공무 출장이었고 성별 오기는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이런 정 전 구청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로 나란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리를 권하며 살갑게 챙긴 이 대통령이 선배 예우를 하며 발언을 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화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가 결정된 직후라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가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이번 투자를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반도체 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기반을 닦아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이번에 그 광주 행사 보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그게 인프라가 그 정도 없었으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개최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과제란 공감대 속에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오찬부터 산책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에 한 목소리로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 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의 통합, 또 연대, 그리고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일촉즉발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밀에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출발하며 전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즉시 가동을 외치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리로 이미 한 달을 허비했다면서 나머지 원구성에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카드까지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거머쥔 민주당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다.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남은 원구성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후반기 국회를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 참교육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힌 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겠다는 속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상임위 사임계 제출로 배수진을 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입법 로드맵을 가다듬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제 구조물이 도로 위로 떨어져 한때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출근길 불편이 컸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붉은색 철제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H빔으로 불리는 건축 자재인데 아침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위에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떨어진 자재 가운데 하나는 승용차와 부딪혔는데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 수습을 위해 사고 지점 인근의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돼 3시간 정도 수습 작업이 이어졌고 그 사이 인근을 지나는 차들은 일반 도로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를 뒤늦게 확인한 화물차 운전자가 급히 갓길로 방향을 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에서는 9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옥상 냉각탑을 해체하는 용접 작업 과정에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CTV에는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가게 테라스에 있는 남성들에게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앉아있는 남성을 향해 달려옵니다. 피해 남성은 급히 플라스틱 탁자를 방패처럼 집어들고 막아보지만 남성은 계속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젯밤 0시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체 길이 30cm가 넘는 흉기로 4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탁자로 막아 찰과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난장판에 있고 재떨이가 쏟아져가지고 탁자 의자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었고. 피해 남성은 옆에 있는 맥주집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곳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해 여성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돌아왔습니다. 부부에게 제지당한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범행 9시간 만에 인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처음에 장난감 모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기도 김포 경인 아라뱃길 수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인 아라뱃길 수로에서 30,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달리는 지하철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그제밤 9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다른 승객들이 제지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자차로 인천공항에 가신 분들은 주차가 힘들었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이 직원들의 주차 특혜로 주차난이 더욱 심해졌던 사실이 앞서 국토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은 오늘부터 직원 정기 주차권 3만 건을 무효화한 뒤 절반 이내로 줄여 여객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끝없는 빨간색 만차 표시. 7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인천공항 1터미널 장기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없어 다들 주차 타워를 몇 바퀴씩 돌고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일렬로 차를 대기도 합니다. 차가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한 3-4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런데 이러한 주차 지옥이 공항 직원들의 특혜 때문에 심해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키웠습니다. 근무지는 청사지만 공항터미널 주차권까지 모두 챙겨 정기권을 5개나 발급받는가 하면 휴가를 간 직원이 정기권을 이용해 공항에 차를 대놓은 사례 등이 최근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기존 직원들의 정기권 3만여 건에 대한 전면 무효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만 재발급할 계획입니다. 또 터미널과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주차장은 긴급 출동 차량 등 필수 차량만 제외하고 대부분을 여객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거리가 떨어진 단기 주차장은 이렇게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이러한 곳들을 직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또 장기 주차장도 일부 층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사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500면 이상이 여객 전용 면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주차장엔 공사 직원 주차만 허용하고 자회사 직원은 공항에서 거리가 먼 장기 주차장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걸어서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주차장을 배정한다든지 그냥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그 주차장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이란은 향후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국제해사기구도 자발적 서비스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이란 협상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카타르에서 미국 대표단을 만나는 대신 국영TV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강경파의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양해각서는 미국의 패배 선언과 다름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여전히 이란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신이 주신 선물로 확인됐다며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는 60일 뒤에는 통행료를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در رابطه با هزینه‌ها در برابر خدمات که باید گرفته بشه اونجا ما گفتیم بدون هزینه فقط برای 60 روز. 하지만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는 자연 해협인 호르무즈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The movement in the strait should not be hindered by any logistical or security management method. We believe that the strait is a natural occurrence. It's open. The international maritime laws are very clear on.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오만은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서비스 요금 형식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던 국제해사기구도 자발적 기금 조성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 가격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창당 105주년 연설에서 타이완 통일과 강군 건설을 역사적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전략 경쟁 속에 내부 결속을 촉구하며 장기 집권의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연설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국내외 정세의 위험과 도전, 풍랑을 부각하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坚持党的全面领导和党中央集中统一领导. 지난 105년을 찬란한 역사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결코 자만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의 100년 목표 실현을 위해 계속 분투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창당 100주년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 달성을 선언한 중국.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뒀습니다. 시 주석은 강국의 전제 조건으로 강군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8월 건군 100주년 목표로 미국을 초월한 세계 인류 군대 육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 원로들의 버금가는 역사적 과업으로 타이완 통일을 제시했습니다. 坚决打击台独分裂势力，反对外部势力干涉，坚定推进祖国统一大业. 그러나 군부 숙청에 따른 사령부 와해와 미국의 견제 등으로 강군 건설과 타이완 통일 모두 당장 이루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내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4연임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며 지구촌 기후위기의 적색경보가 켜졌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6도를 기록해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지구온난화에 강력한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내륙은 장마가 쉬어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 대구 30도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던 충청 이남에서도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또다시 장맛비가 조금 내리겠고 중부와 전북 동부, 영남 내륙에는 한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19도, 부산 1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0도, 포항 26도로 내륙은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오겠고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주말에는 충청 이남으로 다음 주 초반에는 수도권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